자, 이어서 11강입니다. 11강은 괄호 2번 건축 면적입니다. 아까 바로 앞에서는 대지 면적 배웠죠? 이제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보니까 원칙, 건축의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의 중심선으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여 면적으로 한다. 자, 이거 원칙. 일단은 이 3개 핵심 용어가 보입니다. 뭐냐면 외벽, 외벽 또는 벽이 없으면 외기둥, 외곽기둥,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수평 투영 면적. 그래서 외벽이나 외기둥의 중심선에서 수평 투여 면적이다. 중심선 안쪽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여 면적이 되겠습니다. 요거 수평 투여 면적, 요거 적는 게 조합식 나왔단 말이죠. 2021년도에. 근데 이걸 시키는 게 뭐냐면 이게 건축 면적의 수평 투여 면적 있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바닥면 봅시다. 바닥 면적. 그 다음 딱 넘어가면 괄호 3 바닥 면적. 그 다음 페이지 위에 그 다음 장 넘겨서 3 바닥 면적 보면은 거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외자가 없어요. 그냥 벽, 기둥의 중심선, 그 다음에 똑같이 수평, 투영, 면적. 근데 이제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각층 바닥이나 일부 이렇게 돼요. 각층 바닥이나 일부의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여 면적. 그래서 거기 바닥 면적은 각층 또는 그 일부인데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둘러싸인 수평 투여 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니까 바닥 면적은. 그런데 시험지 뭐가 나왔냐면은 이 두 개를 써놓고 지금 얘기한 거 요거하고 요걸 써놓고 괄호를 딱 쳐놓고 공통으로 들어갈 문장을 적으시오. 용어 적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게 뭐죠? 수평 투여 면적. 그래서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만 하면 좀 어려울 텐데 두 개 똑같이 들어갈 게 뭐가 나오니까 수평 투여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쓰시오. 이렇게 문장을 해놓고 답은 수평 투여 면적. 그래서 비교적 쉬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건축 면적 보겠습니다. 건축 면적 보니까 거기 일단은 외자가 붙어요. 외자가 붙고 벽이나 기둥입니다. 일단 기본 강의니까 기본 강의 맞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복잡한 건 빼고. 그러면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붕이 있고 이게 외벽이나 외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 어떻게 계산한다? 이게 무슨 선? 중심선에서 이 안쪽 요걸 갖다가 건축 면적으로 계산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깥에 요거 중심선 밖에 있는 부분 요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거기 박스 2번 건축 면적의 산정, 처마, 차양, 부연은 석가래 같은 겁니다. 튀어나온 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자, 처마, 차양, 부연, 피노키오, 코 공통점이 뭡니까?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왔을 때는 2m를 빼주고 나머지는 다 건축면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원칙을 따진다면 여기 외벽이 있고 외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지가 있고 대지 면적이 있고 그러면 원칙을 따지면 건축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 중심선, 여기 중심선 해가지고 요걸 건축 면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요 건축 면적 요거밖에 요걸 찾아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사실상 이거 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로 요걸 다 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봐준다. 그럴 때는 몇 미터 빼주고만 다 쳐야 되냐? 1m 보이죠? 일단은 1m 이상 나오죠? 1m 이상, 1m 이상 돌출됐다. 일단 보통은 1m 뺍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1m를 빼고 나머지는 뭐로 잡아야 된다? 미안하지만 이걸로 건치면적으로 잡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몇 미터 빼주고 다 쳐야 된다고요? 1m 뺀단 말이죠. 그것이 1m 빼는 것이 거기 비읍보니까 비읍 그 밖의 건축물 1m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의 건축물 1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밖의 건축물 1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m를 보통 빼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한옥이다. 한옥은 어때야 한옥이냐면 이렇게 그때 이렇게 튀어나와야 한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옥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m 빼주면 안 됩니다. 저는 원래가 튀어나오는 놈이니까 좀 더 빼주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한옥은 몇 미터까지 빼줘야 보니까 거기 이번에 디귿에 2m 이하까지 빼주잖아요. 2m 이하까지. 그런 뜻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시험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한옥이 2m 빼주니까 기역. 전도 사찰. 만약에 큰 대웅전이다. 절의 대웅전이다. 대웅전은 한옥처럼 보이지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웅전이 얘기하기를 저하고 한옥하고 같이 취급할 겁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아, 넌 등치가 크지? 넌 몇 미터가? 4m까지 이런 식으로 빼주고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들어간 것들이 뭐냐면 니을 미음이에요. 친환경 충전시설. 뭐죠? 환경, 그거,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것 같은 거. 그죠? 또, 신에너지 해가지고 거기, 나오죠, 거기? 신에너지 제공 설비 할 때 튀어나온 거. 이런 거 다 보통 몇 미터까지 빼줍니까? 2m까지 빼주죠? 2m까지 빼줍니다. 튀어나왔으니까. 자, 고린도 알심이 돼 있고, 넘어가서, 도관에서 한번, 건축면적 제외. 건축면적에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기역은 지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보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마 강의에서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마 강의에서 볼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설명드릴게요. 기역 일단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인데 설명 들어갑니다. 기역. 난자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있는데 튀어나온 것이 몇 미터 안 튀어나왔어요? 보니까 몇 미터 이하다? 네. 튀어나온 것이 1미터도 안 튀어나왔어요. 이거 건축면적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공짜로 쓰는 거예요. 건축면적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1미터가 원칙인데 더 봐주는 거 있다. 가로 열고 얼마까지 더 봐준다? 1.5m 이하까지도 봐준다. 그건 뭘까요? 창고인데 창고 앞에 창고에 있어서 자동차 대려고 물건 싣고 내리려고 자동차 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까지 봐준다? 1.5m까지도 봐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이 통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건물 지상층에 사람 다니거나 자동차 다니는 거 있죠? 통로 있죠? 이것도 건축면적으로 안 잡고. 디귿. 지하 주차장 경사로. 지하 주차장 이렇게 경사 쳐서 내려가잖아요. 빙빙 돌로 내려가죠? 그것도 안 잡고. 그 다음에 지하층 출입구 상부. 지하층 입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서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즉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거, 헌옷통 있죠, 헌옷 수감통 있죠, 이런 거 같다. 이런 것도 안 잡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은 제일 밑에 그 페이지. 건축면적은 건폐율과 관련되는 겁니까? 용적률과 관련되는 겁니까? 건폐율과 관련되겠죠. 왜냐? 공식 보니까 건폐율을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건폐율과 관련되죠. 그래가지고 퍼센트니까 몇을 곱한다? 100을 곱해야 되겠죠. 이것이
건폐율입니다. 다음, 건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다 합칩니다. 건축면적 계산할 때, 건폐율 계산할 때.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바다 면적. 바다 면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다 면적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벽 기둥에 아까 여기는 외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외라는 게 없어요. 외라는 게 없다. 그냥 각층 바닥 일부나 전부의 벽 기둥의 중심선 수평 토의 면적입니다. 자, 외자가 없어요. 여기 외자가 없다. 이걸 그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2층짜리다. 그러면 2층의 바닥 면적은 각층이니까 2층의 바닥 면적은 여기 벽하고 무슨 선? 중임선, 중임선에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2층의 바닥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층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하냐? 각층이니까. 1층 바닥 면적은 여기 벽 해놓고 무슨 선? 중심선, 중심선에서 이거 다 합친 게 뭐라고요? 2층 바닥 면적이에요. 이해가요? 그런데 일부도 있잖아. 일부. 일부는 또 뭐냐?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1층을 두 개 102로 102호로 나눴어요. 일부. 그래서 1층을 이렇게 102로 102호로 나눴단 말이죠. 그럼 101호의 바닥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표현할 때 일부잖아요. 그죠? 1층의 일부가 101호니까 101호 102호니까 101호 바닥 면적은 여기 중위선 또 벽 있죠. 이거 중위선에서 이게 101호의 바닥 면적이 될 것이고 102호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2호 바닥 면적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일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벽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벽이 다 달라지니까 외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한다? 수평 토의 면적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지 나오기를 거기 원칙은 이겠고 2번 바다 면적의 산정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죠. 일단은 기본 강의는 기역과 니은만 설명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 벽, 기둥, 구역이 없는 거하고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다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벽, 기둥, 구역이 없는 거 이게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기역. 기역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기역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역은 여기다 그릴게요. 바다 면적의 기역입니다. 이렇게 그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걸 뭐라 표현하니까 벽, 기둥, 구획이 없다. 나눠진 게 없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1m.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1m. 하고 나머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바다 면적으로 잡는다. 이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1m 후퇴.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 니은은 복잡한데 이미지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시험지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 건물이 있으면 발코니 같은 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발코니가 튀어나왔으면 이게 노대라고 하는데 발코니 같은 게 튀어나왔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바다 면적 잡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100% 잡으면 억울하잖아요. 여기다 가끔 뭐 내려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는 1.5m에서 이 면적을 빼요. 나머지만 어떻게 한다? 나머지만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1.5m로 곱해서 공제한다. 뺀다. 란 말이 보입니다. 거기. 1.5m만 기억하면 돼요. 곱해서 뺀다. 이렇게. 그 다음 단열 공법은 나중에 심화하겠다 하면 되고 세 번째, 바다 면적 제외.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이 기역이 많이 나왔어요. 기역, 필로티 등. 니은에 있어서 다락을 좀 알아야 되고 니은에 있어서 다락, 디귿에 있어서 어린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아까 말한 또 쓰레기통 같은 거, 또 헌우통 같은 거, 이거 일단 기역부터 봐드립니다. 바다 면적 안 들어가는 거, 기역, 필로티 등. 필로티 등은 뭐냐면 건물에 있어 이렇게 이 부분이 필로티죠. 여기 필로티죠. 이럴 때 이 부분은 뭐 한다고요? 바다 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빼주겠다. 빼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중개사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빼주긴 빼주는데 일반 건축물 바다면적 빼주는 거하고 공동택 바다면적 빼주는 게 달라요. 거기 보면은 일단 이렇게 보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 통행이나 차량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이게 일반 건물입니다. 일반 건물은 조건이 붙어요. 일반 건물은 필로티인데 어떤 조건이 있다? 공중 통행, 차량 통행, 주차에 쓰여야 돼요. 그래야지 바다면에서 빼지는 것이고, 바다 면적에서 빼지는 것이고, 옆에 공동택은 그냥 빼져요. 공동택은 거기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공동택은 빼준다. 그게 돼 있죠. 그래서 공동택은 필요티이기만 하면 빼주는데 일반 건축물은 조건이 있다.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전용 이럴 때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음 니은에서 중요한 건 다락입니다. 다락은 층 높이가 다락은 우리가 다락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을까요? 좀 숙일까요? 숙여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몇 미터 이하다? 1.5m 이하다. 1.5m 이하입니다. 근데 다락의 높이가 층고가 1.5m입니다. 층고 높이가 1.5m 이하입니다. 높이가 1.5m 이하인데 시험제 중개사에서 약간 속임수로 나왔어요. 1.5m 이하는 맞았는데 뭐라냐면 반자 높이가 1.5m 이하다 이렇게 냈어요. 반자 높이가 아니라 뭐죠? 층고가 1.5m 이하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 1.8도 있어요. 괄호 열고 1.8도 있다. 이런 겁니다. 지붕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평지붕이에요? 경사지붕이에요? 경사지붕 밑에 이렇게 여기 다락이 올라가 있다. 그럼 요거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1.8까지 가능하다. 기울어졌으니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디귿. 요것도 잘 나왔어요. 즉 공동택으로 지상층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아까 뭐 헌화통 같은 거, 쓰레기통 같은 거 이런 거는 바다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 조경시설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조경시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동택 같은 데는 공동택이니까 이렇게 여기 보죠. 여름에 장기 두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것도 조경시설을 봐요. 이게 생긴 거 알죠? 여기 나무로 깔아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조경시설인데 바다면적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그냥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심화 강의 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면적 봅시다. 연면적. 그 다음 페이지 4번 연면적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연면적이라는 것은 한 건물에 바다면적 다 합친 거라고 그랬어요. 한 건물 바다면적 다 합친 것이 연면적인데 이때 지하층도 집어넣는다고 써요? 뺀다고 써요? 집어넣어요? 빼요? 포함한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지하층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하층도 포함해서 연면적인데 근데 더구나 2번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 집어넣는다 뺀다? 뺀다. 그래서 기억에 지하층 면적 나오죠? 뺀다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하층만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빼는 게 더 있네. 3개가 더 있죠. 두 번째가 뭡니까?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어요. 건물 안에. 그것도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백화점 같은 데 있으면은 큰 건물이나 백화점 보면은 여기 3층, 4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것도 빼준단 말이죠.
그다음에 디귿 초고층 건축물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이거 배웠거든요 우리가. 피난 안전구역은 통째로 뺀다고 그랬잖아요. 한 층 통째로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줘요. 빼주는 거 좋은 거예요. 마지막 리을도 우리 공부했어요. 리을은 뭘까요? 헬리포트 할 때 배웠어요. 헬리포트 할 때 그림을 제가 두 가지 그려드렸어요. 어떻게 그려드렸을까요? 생각날까요? 그림 그리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렸었어요. 그리고 이게 11층 이랬었어요. 그리고 여기 헬리콥터를 하나 이렇게 그렸었어요.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이럴 때 이거 경사지붕일 때는 헬리콥터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밑에 뭘 설치한다고 그러죠? 대피 공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요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서 그렇다면 연면적은 무엇과 관련되는 겁니까? 용적률 공식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위에입니다. 연면적은 용적률 공식과 관련되죠. 그래서 용적률이라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하게 되겠죠? 그겁니다. 이것이 주관식으로 2, 3년 전에 나왔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우리가 건축부에서 뭐라 부르냐? 정답. 용적률 시험제 나왔습니다. 용적률 주관식 문제 이미 나왔어요.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다 합쳐서 연면적 계산합니다. 일단은 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높이로 한다.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다. 그런데 나머지 약간 복잡한 것들은 심화 강의서 할 겁니다. 심화 강의서 할 겁니다. 일단 밑에 니은, 필로티 부분은 1층 전체가 필로티 할 때는 높이에서 빼줍니다. 필로티는 원래 층수도 빼주잖아요. 그죠? 원래는 필로티에도 층수도 빼주지만은 여기 높이에도 빼주게 됩니다. 1층 전체에 필로티일 때는 높이 계산할 때도 빼준다가 되겠습니다. 빼준다. 특별히 공동택은 필로티를 쓰면 층수 빼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뭘 좀 보자면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층고. 처마 높이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거기 지표 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기둥 상단까지가 바로 뭐다? 처마 높이다. 그래서 벽은 알겠고 깔돌이는 뭐냐? 깔돌이는 작은 조그만 받쳐주는 볼을 수직으로 받쳐주는 것이 깔돌이입니다. 여기까지 높이가 뭐다? 처마 높이다. 한 번 딱 나왔고, 그다음에 반자 높이와 층고. 특별히 층고가 2번 이상 나왔어요. 중개사도 2번 이상 나왔고. 왜? 말장난 문제 나올 때. 일단은 동그라미 4번 반자 높이와 5번 층고는 아셔야 돼요. 기초 인문학에서 그림 그렸는데 또 한 번 그려서 설명드립니다. 반자 높이, 층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로 두껍게 해놨겠죠? 이렇게, 그죠? 콘크리트 두껍게 해놨겠죠? 바닥이니까. 이럴 때, 먼저 뭐부터 배우냐 하니까, 여기 반자 높이부터 배우네. 반자 높이란 바닥으로부터, 이게 바닥이거든요?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 높이라고 됐어요? 반자까지 높이다라고 됐죠? 반자까지. 반자는 여기 그림상 이렇게 되는 이곳이 반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자 높이입니다. 실제로는 여기 바닥으로부터 이 천장 있죠? 요거. 여기까지 반자입니다. 요거. 요 높이가 반자 높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꽉 찼을까요? 비었을까요? 비었겠죠? 통통 치면 통통 소리가 나겠죠? 비인 겁니다. 이게 반자 높이입니다. 근데
반자 높이가 계산할 때 여기는 낮을 수도 있고 여기 높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주의할 것은 그냥 평균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평균이나 되냐면은 반자 높이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냐? 각 부분의 반자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한다. 각 부분의 반자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한다. 높이가 다를 때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걸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면 좀 어렵게 나오게 돼 있죠. 그냥 우리 시험지 풀 때는 그냥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반자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층고. 층고는 요거 시험이 잘 나와요. 최근에도 나온 적 있어요. 중개사에서. 방의 바닥구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체 아랫면까지입니까? 윗면까지입니까? 윗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구조선 볼 때 방의 바닥구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체 아랫면까지다.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틀린 거예요. 윗면에서 윗면입니다. 요것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림 표현하면 방의 바닥구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갑시다. 위층 바닥구체 윗면 아래면 윗면 이게 바로 층고입니다. 층 높이. 그렇다면 육안으로 봤을 때 반자 높이가 더 높이 보여요? 층 높이가 높이 보여요? 층 높이가 높이 보이죠? 당연하죠. 그 뜻입니다. 이어서 층수. 오히려 층수가 더 잘 나와요. 오히려 층수가 더 잘 나오는데 거기에 승강이탑 8분의 1, 6분의 1 이건 우리가 시마 강의할 때 자세하게 그림도 그리고 구하는 것도 배워요. 그것 때 보면 되고 층수는 일단 중요한 거 여기서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거 첫째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잘 나와요. 지하층은 층수에 사립하지 아니하고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잘 나와요. 두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몇 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계산한다? 4미터마다. 4미터마다 요거 하셔야 돼요. 한 층 계산하고 또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 층이 달라요. 이쪽에서 보면 6층이고 저쪽 보면 8층인 경우도 있어요. 건물이. 이럴 때는 6층으로 본다, 8층으로 본다. 8층이다. 왜? 많은 층이니까. 많은 층. 시험지는 평균 낸다. 이렇게 낸 적 있어요. 그렇다하게. 평균이 아니에요. 평균이 아니라 많은 쪽을 쫓아갑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6장을 다 끝냈고 이어서 제7장 보시겠습니다. 벌칙. 아까 벌칙 구조는 말씀드렸죠. 행정벌은 무엇과 무엇을 나눈다?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행정형벌 보니까 징역, 벌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다만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셔서 쭉쭉 가시고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어요. 02 쭉 뒷부분에 보면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02 찾았습니까? 두세 장 가서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다 그랬죠? 과태료.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주로 매기고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매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는 알게 되겠죠. 일단은 다 뭐라 본다? 행정벌이에요. 행정벌은 아까 적어드린 대로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지 나오진 않지만 뭘 좀 하나 말씀드리자. 마지막으로 벌칙에서는 뭘 말씀드리냐? 행정질서벌 바로 옆에 페이지, 전 페이지, 옆에 페이지. 옆 페이지 9번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양벌 규정. 그 다음에 10번에 공문 의제가 보이죠? 9번 양벌 규정. 실제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양벌 규정은 뭐냐? 거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벌은 한쪽만 처벌한다. 양쪽 다 처벌한다. 양쪽 다 처벌한다. 여기서는 양벌은 여기는 두 쪽 다 처벌하는 뜻입니다. 사실상 양쪽. 상대방 양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을 다 처벌한다. 둘을 묶어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어찌저는 둘을 묶어서 처벌한다. 그게 뭔 소리냐? 금방 알겠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가 등장하는 법인이 등장, 법인. 법인이 등장합니다. 무슨 건설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가 무슨 건설회사? 법인이잖아요. 그죠? 법인 맞죠? 근데 법인이 스스로 움직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소위 자연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자연인들이 있어요. 자연인들이. 자연인들이 직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도 있고, 또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뭐 대리인도 있고, 사용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건설회사가 만약에 건축법을 위반해가지고 무너졌다. 사람 많이 죽었다. 그러면 자연인만 처벌하면 대표이사 징역 10년, 벌금 100만 원, 벌금 뭐 2천만 원 이 식으로 처벌하겠죠. 그러면 또는 여기 사용인, 뭐 대리인, 사용인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거기 현장 사무소장 처벌하겠죠. 근데 이분만 처벌하면은 이 법인은 말이야 어떻게 되냐? 사람만 갈면 돼요, 그냥. 법인은 그대로 성공한 거예요. 대표이사, 이 사람 감옥 갔네? 다른 사람 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처벌하게 하면, 이 자연인만 처벌하면 법인은 이게 상투적으로 해먹는단 말이죠, 이걸. 둔감해진단 말이죠. 도덕적인 해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처벌도 하고 또 누구도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한다. 근데 대표이사나 대리인 사용인은 징역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징역. 징역 가능하죠? 징역 해요,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죠. 또 벌금도 매길 수 있겠죠? 근데 법인은 이 회사를 징역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회사는 징역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뭐로 세워야 될까요?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꼭 누가 나오는 거기 벌금 이게 나와요, 법은. 법인은 할 수 없이 징역이 안 되면 뭐 한다? 벌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억 원 이하라고 했죠?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 양벌 의미 알겠죠? 한 번 더 할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사장님, 개인 사업자 A가 직원들을 갖다가 B, C, D 직원들을 두고 있어요. 직원들. 부장 뭐 공장장 이거 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개인 사업자가 주택 짓다가 건물 짓다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빠져 있고 이 직원들만 처벌하게 되면 여기 이제 감옥 갔습니다. 징역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처벌한다? 여기 사업자, 여기 개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개인 사업체. 그 개인 사업체 사장도 처벌이 되고 직원도 처벌이 되고 양쪽도 처벌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벌 규정 그런 뜻입니다. 이거 말고 시험지 나오는 것처럼 쌍벌이에요, 쌍벌. 양벌 말고 쌍벌이에요, 쌍벌. 형법상 쌍벌죄라는 게 있어요. 쌍벌죄는 이건 양벌이고 쌍벌죄는 여기 가려면 안 되지만 뇌물을 주고받았다. 준 사람도 처벌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고 이것이 쌍벌죄입니다. 쌍벌죄. 또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간통죄도 있어. 간통죄도 쌍벌죄였어요. 상간자 해가지고 간통 혼자 못하니까 둘 다 처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간통했을 때도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함부로 했다면 오히려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죠? 뭐 그렇다 치고. 쌍벌죄. 자, 양벌죄 얘기해 거. 그 다음에 벌칙 중에서 공무원의제. 이건 무슨 소리냐? 9번, 10번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원래 뇌물죄에 있어서는 누가 뇌물죄로 처벌받냐면은 공무원만 뇌물죄 처벌받거든요. 공무원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건축위원회 위원 등등등 이 친구들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돈 받아먹으면 공무원이 뇌물 받아먹은 것처럼 강하게 처벌하겠다. 그런 취지가 바로 공무원 의제입니다. 공무원을 본다. 그것입니다. 원래 일반 사원 같은 경우는
배임죄 같은 걸로 처벌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친구들은 민간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하다가 돈 받아 먹었으면 뇌물죄로 처벌하겠다. 뇌물죄로 강하게 처벌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의제다. 공무원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법을 끝냈고 이어서 주택법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주택법 1장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다시 결론 내리면 건축은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7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보통. 그리고 그중에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2021년도는 6문제는 쉽게 나왔고 1문제가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나온 편이다 얘기했고, 이어서 주택법입니다. 제2장 주택법. 주택법은 2020년도, 2021년도 비교적 어렵게 나왔어요. 좀 까다롭게 나온 편입니다. 주택법이. 총 몇 문제 나오냐? 총 몇 문제? 8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 나올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주택법 총칙입니다. 목적.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 법을 만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건설 체크하고 공급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고 그다음에 공급은 뭘까요? 공급은 분양이나 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이나 임대를 공급이라고 불러요. 그걸 갖다가 정하는 것이 주택법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주택 관리입니까? 주택 시장 관리입니까? 주택 관리가 아니에요. 주택 시장 관리예요. 주택 관리는, 특별히 공동택 관리는 공동택 관리법에서 따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를 안 해요. 주택 관리가 안 들어갑니다. 공동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는 없어요. 그 대신 뭐 관리가 있다? 주택 시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택 시장 관리는 뭐냐? 투기를 막는 거. 주택 시장 관리. 투기를 막, 요즘 투기 막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자꾸 올라서 그렇지. 투기 막으려고 뭐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제, 뭐 투기 가지고 등등등 해가지고 투기 막는 제도 있죠. 그 주택 시장 관리입니다. 결론 얘기합니다. 이 법은 공동택 관리 내지 주택 관리는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택 시장 관리입니다. 그 대신 주택 건설 공급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거의 보니까 16, 17, 18, 19, 20, 21, 22, 24. 2020년도 나왔죠? 24에. 내년도도 나온단 말이죠. 나옵니다. 거의 나옵니다. 쭉 한 번 빼놓고 다 나왔어요. 용어 정의가. 그래서 용어 정의는 아주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한 문제 맞을 기회가 되니까 한 문제 맞을. 한 문제가 어딘데요? 어떡하네? 40문제에서 한 문제 맞을 기회가 여기 나와지는 용어 정의. 첫째, 주택이란 뭐냐? 주택.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을 말하며 단독대, 공동대로 구분한다. 첫째, 세대 구성원이. 식구들이 장기간, 만약에 식구들이 오늘 여기 하룻밤 자고 딴 데로 가자. 그러면 그거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건 여관이나 호텔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장기간 의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독립된 주거 생활해야 돼요. 야, 여기서 잠만 자고 가자. 그건 여관이에요. 뭐다?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택이란 말이죠. 근데 건물의 전부만 주택이 아니에요. 보통 단독택은 건물 전부가 주택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슈퍼마켓, 2층은 속세마건, 3층은 주택,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3층은 주택이죠. 즉 건물의 일부도 주택이 될 수 있고, 또 그 부속 토지, 마당 같은 거, 대지 같은 것도 합쳐서 주택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주택은 거기 몇 가지로 나눠진다? 단독택, 공동택으로 나눠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공동택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려가서 단독택. 단독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독립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죠. 이게 단독택입니다. 자기끼리만 사는 것인데, 그 종류하면 대통령이 정하게 되는데,
첫째, 이게 단독택 종류 보니까 몇 가지가 등장합니까? 세 가지가 등장한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단독택이 몇 가지였었다? 네 가지였다. 그럼 누가 차이가 나는가? 하나 있고 없고 뭐가 차이가 나냐?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공간. 여기는 공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머지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택은 건축법상 용어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빌려왔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공부한 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만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간다? 공간이 안 들어간다. 이어서 공동택 올라갑시다. 공동택은 혼자만 계단 같은 거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 쓰는 거죠. 보니까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각 돈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여러 집이 살죠. 근데 그 종류 보면은 대통령로 정하는데 이것도 어디서 갖다 쓴다? 실제로는 건축법에서 갖다 쓰는, 건축 시행령에서 갖다 쓰는데 빌려오는데 여기 보니까 몇 명을 빌려왔다? 3명을 빌려왔다. 근데 건축법상 공동택은 몇 가지였다? 4가지였다. 그럼 뭐가 안 들어왔다 여기? 기숙사가 안 들어왔다.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준주택으로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준주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공동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제가 얘기했죠. 시험지 나올 때 다음 공동택으로서 알맞게 짝지어서 좀 골라보시오. 그러면 시험지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왜냐? 다음 건축법령상 혹은 다음 주택법령상 이렇게 요거 법을 바뀌어야 돼요. 밝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기숙사가 들어갔다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다세대는 제가 상세하게 건축할 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름하면 됩니다. 다음 준주택. 준주택은 실무 시험 같은 2차 공동택관리 실무에서 한 4, 5년 전쯤에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이미.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택 A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준주택 주관식 나왔습니다. 2차 과목 2차 공동택관리 실무에서 준주택 전거 쉽게 나왔어요. 준주택. 그러면 준주택을 우리가 일단 아셔야 돼요. 일단 명백히 얘기합니다. 준주택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확실하게 짚어야 돼요.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 아니다. 왜? 거기 보니까 주택 왜 그랬잖아요. 주택 왜? 주택 아니에요.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준주택이라고 한다. 종류가 몇 가지 있다? 크게 4가지가 있다. 4가지. 먼저 기숙사. 이놈은 건축법에서는 공동택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된다? 준주택이 된다.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이 옛날 말로 고시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고시원. 근데 거기 4호 고목 있고 15호 다목 있다. 4호 고목, 15호 다목. 4호, 15호. 4호는 뭐냐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호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도 준주택이고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도 준주택입니다. 크든 작든 다 준주택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2종 근생인 다중생활,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은 500제곱미터로, 받음 작게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여기 제2종 근생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숙박설에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다중사는 크든 작든 다 뭐에 속한다고요? 준주택이다. 그 뜻입니다. 준주택. 됐고. 다음 내려가서 노인복주택. 이것도 준주택이고. 마지막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 됩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이에요. 일반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이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 되는 것이고 또 이놈이 나중에 민간 임대주택 가서는 일정한 요건 가지면 민간 임대주택도 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요건 가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다음 공유주택. 가장 전통적으로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고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공유주택은. 오래된 제도가 공유주택입니다. 제가 강의가 20몇 년 되는데 그때도 공유주택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공부한 공유주택이 있었어요. 공유주택. 시험지 잘 나왔었어요. 요즘도 나와요. 얘는 아직 자주 나와요. 얘는 이 공유주택은 요즘도 나와요. 요즘도 아주 생명력 있는 문제예요. 공유주택. 첫째, 공유주택이 뭐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공유주택 규모 이하다. 그럼 공유주택 규모는 뭔데? 사이즈가 평수가 공유주택 규모다. 이따 봅니다. 그 이하가 되는데 어떤 작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공유주택이 되느냐? 거기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또 한국도시특공사, 지방공사가 지은 거 이게 바로 뭐 공유주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국가 지방자치 재정이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건설하거나 개련된 주택도 역시 공유주택이 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주택도시기금은 종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불렀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 가면 국민주택기금 취급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주택도시기금 취급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바로 공유주택인데 이 두 가지로 가서 공유주택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사이즈는 공유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그럼 공유주택 규모는 얼마인데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오겠죠? 공유주택 규모. 공유주택에 보니까 주거 용도로만 쓰는 것, 즉 주거 전용 면적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몇 제곱미터 이하다?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핵심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25.7평. 전용 면적 25.7평이고 분양평수를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평수라면 32평형, 33평형, 34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양할 때는 돈 많이 받으려고 분양평수로 계산해서 그거 분양합니다. 그거 평수를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85로 갔다가 실제로는 얼마나 100 몇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해요. 돈 많이 받으려고 분양평수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입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전입면적이 중요하니까 몇 제곱미터 이하다? 85제곱미터 이하고 25.7평인데 이하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100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나왔어요. 예외적으로 100까지. 어떤 경우인데? 가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거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 아주 변두리입니다. 아닌 그러니까 변두리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까지 봐준다고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한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 10년 전쯤 지났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공인주택 규모는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한가? 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까지 가능하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죠. 그렇게 시험 낸 적이 있고. 그러나 보통 우리가 공인주택 규모는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계산한 얼마라고 얘기한다? 85 이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근데 이 주거 전입면적 85다 100이다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 계산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그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것은 밑에 보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나 강의할 때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다음 7번 민영택.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11강을 마무리하겠는데 민영택 주의하세요.
종전에 중개사 시험에서 잘못 시험 전에서 다 맞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영특위라는 것은 민간건설 시행자가 민간건설 사업자가 지원특위다라고 낸 적이 있어요. 그런 취지로 틀렸어요. 다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민영특위는 뭐라고 얘기되냐? 여기 그대로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에요. 그럼 민영특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민간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지었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주택도시기금 융자받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 민영특위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11강 마무리하는데 아까 국민주택 규모할 때 거기 이런 말이 보여요. 85제곱미터죠?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앞에 1호 또는 1세대당 이렇게 나가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강아지를 셀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한 마리, 두 마리 단일 붙이죠? 근데 집은 엄격하게 해서는 단독택은 호라 불러요. 그러니까 단독택 10집 있으면 10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공동택은 세대라 불러요. 아파트가 만약에 100집 있으면 100세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공유택은 공동택만 공유택이 될 수 있다. 또는 단독택도 공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단독택도 공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 호가 나왔으니까 호가. 공유택은 보통 우리가 어떤 경우만 생각한다? 공동택만 생각하지만 이 법 논리상은 단독택도 공유택이 될 수 있어요. 왜? 1호당라고 명백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단독택 지을 때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융자받았단 말이에요. 주택도시기금? 그럼 뭐가 된다고요? 공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강 마무리하고 12강은 8번 임대주택부터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